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9월 10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조금 전 보니까 공수처가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보면 전주의 의원 등 보면 나서갖고 절차가 잘못되었다 해서 일시 중단되었습니다만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동안 제보자 또 공익신고자라고 나는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조성은 씨, 본인이 자기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름을 깠기 때문에 이제는 이름을 갖다가 이야기해도 괜찮겠죠. 본인은 이런저런 언론에는 나는 제보자도 공익신고자도 아니다 얘기했다 막상 메이저 언론들이 들러붙었습니다. 들러붙으니까 제보자, 공익신고자 맞느냐 그랬더니 지금 이야기할 수 없다. 또 오늘 보니까 메이저 언론과 인터뷰에서 제보자고 아니고는 중요하지 않다. 그럼 뭐가 중요하죠? 제보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건은 두 가지 케이스를 다 봐야 됩니다. 첫째, 실제 손준성 검사가 당시 김웅 후보에게 뭔가를 전달했고 그 김웅 후보는 그것을 갖다가 당에다 전달했고 당에서 고발은 안 했다고 그러니까 뭉갰죠. 뭉개고 있으니 그렇게 되면은 현직 검사가 야당의 후보에게 어쨌든 이와 같은 고발장 초안을 써주고 그 다음에 관련 미스터 X인지 제보자 X인지 지 아무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판결문 그것을 갖다가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면 이거는 심각한 얘기가 될 수 있죠. 거기에 그것은 마침 보니까 손준성 검사다 김웅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 들어가서 포렌식 해보면 나올 겁니다. 나오면은 실제 예를 들어서 손준성 검사하고 이제 김웅 사이에 그와 같은 것이 오고 갔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다음에 손준성 검사를 갖다가 일단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너 저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받았느냐 아니면 암묵적 지시라도 받았느냐 암묵적 동의라도 받았느냐 이렇게 해보면 될 일입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 나온 이야기는 손준성 검사 당시 이제 대검찰청 수사 정보정책관은 추미애 인사에 의해서 즉 그 당시 윤석열 사단을 갖다가 대학살 1차 대학살한 이후에 한마디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갖다가 포위하기 위해서 주변의 핵심 참모들을 추미애 마음에 맞는 추미애 구미에 맞는 사람들로 배치했던 것이기 때문에 웃기는 이야기다 하는 그런 요지입니다. 어쨌든 윤석열 후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 그저께죠. 보면 그야말로 격정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격정적으로 인터뷰가 아니죠. 격정적으로 기자회견 한 15분 동안 기자회견하면서 진짜 전율을 느낄 정도로 그 분노, 그 억울함을 갖다가 토해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 부분은 공수처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김웅과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파보면 알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그저께 이야기한 대로 이것이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 그와 같은 정치 공작의 일환이라면은 제보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보자. 저는 조성은 씨가 본인은 오락가락해요. 또 내가 제보자인지 공익신고자인지 지금은 이야기할 수 없다. 두 번째, 내가 제보자이고 제보자가 아니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제보자인지 아닌지. 근데 큰 흐름에 있어서 제보자와 공익신고자는 맞다는 것은 뉴스버스에서도 확인해 준 바입니다. 그런데 조성은 씨는 내가 제보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끝내 이야기 안 하고 있으니 오죽 답답했으면 윤석열 캠프의 대외 협력특보인 김경진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이죠. 김경진 전 의원이 긴 얘기할 거 없다. 조성은 네가 제보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어렵냐. 남이 한 일도 아니고 자기가 한 일 했다면 자기가 한 일일 텐데 내가 했다 안 했다 그거 그렇게 밝히니 그렇게 어렵냐. 핵심입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제보자가 중요한 것이, 제보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은, 이 제보자는 대부분 어떤 커다란 권력에 의한 끄나불일 겁니다. 조성은 씨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끄나불일 것이고, 그 거대한 권력, 거대한 뒤에 배후가 있습니다. 이 뒤 배후에 이른바 행동책으로서의 제보를 하고, 또 신병을 갖다 보호받기 위해서 공익신고자로 자기를 신고하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이 집권 여당의 경우는 또 전현희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호해주고, 대검찰청 한동수 감찰부장이 보호해주는 그런 그림이죠. 이렇게 보호된 상태에서 계속 지금 언론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메이저 언론들이 가닥을 잡아갔습니다만, 지금은 윤석열 전 총장의 이야기대로 뜨내기 같은 조그만 군소 매체들이 마구마구 속보성 쏟아내듯이 확인도 안 하고 쏟아내면,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러면 그것이 마치 기정사실인 듯, 그것이 진실인 듯 기정사실에 대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증삼, 즉 증자가 살인했다 또 라고 하면은 그 도덕군자인 증자가 살인한 것이 되는 것이고, 이봐 3인성호, 저 호랑이가 나타났다 하면 백주대낮에 호랑이가 광화문 내거리를 다 활보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지금 이 큰 흐름에 있어서 갑자기 박지원 국정원장을 떠올리게 되느냐, 이게 2002년 케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2년 당시 박지원 씨는 4월 14일까지는 2002년입니다. 4월 14일까지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특보였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막강한 자리죠. 묘하게도 4월 15일 박지원 씨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4월 16일 보도가 되자 4월 17일 그래도 버티고 있던 이인재 당시 후보가 전격적으로 후보직을 사퇴하게 됩니다. 이제 노무현만 남은 것이죠. 정동영은 그건 뭐 옆에 일종 페이스메이커, 이른바 기쁨조 비슷하게 함께 뛰어가는 페이스메이커에 불과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타겟은 누구죠? 당시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입니다. 4월 15일 박지원 씨가 대통령 비서실장 되자마자 4월 19일 갑자기 당시 설훈 의원이 20만 달러 설을 갖다가 만들기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거짓말이었고 나중에 처벌받습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사면 복권시켜 주어서 다시 설훈 씨는 버젓이 빠치 달고 다녔습니다만, 어쨌든 설훈은 당시 윤여준 핵심, 이회창의 측근이었던 윤여준에게 당시 최규선이 20만 달러 2억 5천만 원을 주었다더라. 그게 묘하죠. 박지원 비서실장 되자마자 그 이야기, 나흘 후에 설훈이 그 이야기라고, 그리고 설훈은 즉시 그 이야기를 꺼내기 무섭게 누구랑 이른바 후속 대책 회의하느냐,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현섭, 아직도 지금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현섭 기자 출신이죠. 김현섭 비서관, 민정비서관, 또 대통령 부속실장 지냈던 김한정, 지금 남양주 국회의원입니다. 김한정 부속실장, 그 다음에 서울시 부시장 지냈던 김희환과 바로 4월 20일 이 사자 설훈, 김현섭, 김한정, 김희환, 김현섭은 이른바 도발이 쳤습니다. 그 와중에. 그리고 나중에 보면 김한정이 결국 김현섭을 갖다가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고소 고발했고, 연이어서 김희환, 김한정도 다 고소 고발합니다. 나중에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유야무야 됐죠. 설훈 의원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형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럼 빠찌가 날아가야 되죠. 노무현 대통령 바로 사면복권 시켜주었습니다. 자, 4월 19일 묘하죠. 4월 15일 박지원 씨가 비서실장 되자마자 4월 19일
4월 17일 이인재 씨가 전격적으로 후보직을 사퇴하고 4월 19일 서른이 보면 이회창을 저격하고 근데 5월 달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김대엽의 병풍 이게 또 김대엽도 처벌받습니다.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또 사면 복권됩니다. 그리고 11월에 기양건설에서 그 당시 한인옥 이회창 후보의 부인인 한인옥 여사에게 뭐 1억 원을 주었다. 10억 원이던가요? 10억 원이구나. 10억 원을 주었다라는 그야말로 이른바 거짓말 3종 세트로 이회창 후보를 갖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 공작의 흐름 속에서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었고 그와 같은 것을 지금 보면 배우가 누구냐 제가 배우가 누구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 박지원 정치특보가 대통령 비서실장 되자마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왜? 박지원 씨는 대통령 비서실장 되기 직전인 그해 3월 처음 막 시작할 무렵에도 유종근 7명 당시 후보가 뛰었는데 유종근을 집에까지 찾아가서 윽박질렀습니다. 후보직 사퇴하라고. 이게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 조성은 씨가 본인은 아직 뭐 내가 제보자다 제보자 아니다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뭐 제보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물을 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왜냐니까 만약에 가정하여 조성은 씨가 제보자고 일반 공익신고자라면은 이 조성은 씨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굉장히 가까운 지인입니다. 조성은 씨 2014년 당시 박원순 캠프에 박원순 이제 2011년에 1차 서울시장이 되고 2014년에 재선에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박원순 캠프에 합류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2016년 안철수, 박지원이 문재인과 싸워서 국민의당을 만듭니다. 그때 국민의당으로 합류하면서 이 친구가 1988년생이니까 2016년이면 28나이입니다. 28나이에 일약 국민의당 비대위원이 됩니다. 비대위원이. 근데 또 국민의당이 가다가 결국 나중에 안철수와 또 박지원이 싸우게 됩니다. 그때 박지원을 중심으로 호남 세력들이 또 깨고 나가서 만든 게 민평당입니다. 민평당의 부대변인을 했던 자가 바로 조성은입니다. 그러다가 또 어영부영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보면 뭐 청년 정당 만든다 그러다가 뭐 작년에 보면 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 박형준 뭐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뭐 통합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유승민도 받아들이고 새보수당도 받아들이고 할 때 슬그머니 들어왔던 자가 바로 조성은입니다. 그래서 선대위 부위원장을 맡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문득 지금 조성은은 처음에는 나는 제보자 아니다 얘기했다가 모든 흐름과 모든 그 손가락들이 자기를 제보자와 이른바 공익신고자로 이 지목하는 흐름이 되자 갑자기 내가 제보자이거나 공익신고자인지는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다. 제보자고 아니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로 물을 타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에서는 이제 김웅과 손준성을 딱 압수수색하고 저 전현희는 어제 국회에 나와서 자 제보자에 대해서 뭐 신상 파악하는 것은 나중에 소급하여 처벌할 수 있다. 어디다 대고 변호사라는 것이 우리나라 소급에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조성은이 아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받은 적도 없다면서요. 그리고 조성은 본인이 처음엔 나 제보자 아니라고 그랬다가 제보자인지 아닌지 지금 얘기할 수 없다. 제보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뭘 소급입법 한다. 대한민국 지금 소급입법 여보세요. 전현희 씨 명색이 변호사란 자가 그따위 이야기하면 벌 받습니다. 지금 제가 이 흐름 봤을 때 이거는
조성은인지 아니지, 뭐 조성은이지. 어제 또 뭐 JTBC까지 나섰어요. JTBC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데인지. JTBC 사주 홍정도가 어떤 자인 줄 아시죠? 본인 스스로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나는 당당하게 노사모라고 얘기했던 홍석현의 아들 홍정도 말입니다. 이 JTBC가 바로 2016년 이른바 J태블릿 PC, JTBC의 태블릿 PC 만들었던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 갑자기 어제는 지금 조성은이 제보자냐 아니냐, 공익신고자냐 아니냐 이걸 다투는데 갑자기 또 뜬금없이 사실은 내가 제보자입니다 라는 사람이 또 톡하니 인터뷰를 했대요. 근데 그 사람 또 신상을 밝힐 수 없다고 합니다. 무슨 도깨비 노름입니까? 이건 어디 거대한 권력이 크게 컨트롤 타워링 하지 않고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실제 뭐 어떤 뭐 당에 뭐 조성은이 됐던 아니면 무슨 뭐 홍길동이 됐던 어느 누군가가 정말 어떤 뒷배 없이 배우 없이 정말 양심에 거리낌 없이 그래 내가 문제가 되어서 뭐 예를 들어 뉴스버스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공익신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공수처가 나대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서 소급 입법, 소급 적용을 이야기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 보면 태블릿 PC에 어떻게 보면 주역이라 할 수 있는 JTBC가 나서서 갑자기 또 제3회 이른바 교란작전이죠. 자, 이렇다면 이건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재인의 청와대에서는 이런 거, 이철이도 그렇고요. 이런 거 할 능력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이른바 우리도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어보고 뭐 도둑질도 해본 놈이 한다고 이와 같이 정치 공작을 해보면 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정치 공작이 원래 전문 부서가 어디입니까? 국가정보원입니다. 저는 국정원이 정치 공작에 직접 나섰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묘하게 지금의 흐름과 2002년 이회창을 거꾸로 뜨리기 위해서 갑자기 김대중은 정치특보였던 박지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고 박지원이 비서실장에 임명된 그 꼴을 보자마자 이인재는 즉각 후보직 사퇴하고 그 다음 날인 4월 19일 서루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김대중 그러니까 1992년 그 무렵에 빠지 달기 전입니다. 그때 서루는 김대중 총재 비서실 차장을 한 사람입니다. DJ 복심입니다. 그러니 박지원이 비서실장이 되자 서른이 그 다음 날 나흘 후에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최규선이가 윤여준을 통해서 이회창에 20만 달러를 주었다. 결론적으로 이 거짓말로 다 처벌받습니다. 서른.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김대업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아니 내가 97년에 봤는데 이회창 아들들 병풍을 꺼냅니다. 마지막 11월 돼서 그 부인 한인옥에게 기양건설에서 뭐 10억 원인지 1억 원인지를 주었다라고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다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되자마자 다 보면 사면해 줍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그러니까 한 번 도둑질 해보고 그 도둑질이 결코 처벌받지 않고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10번이라도 도둑질 하겠죠. 자, 저는 조성은, 박지원 정말 다정한 사이였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이인지 모르죠. 이런 부분들 과연 지금 국민의힘에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진실을 해칠 용기가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보면 자기 내부의 권력 싸움이죠. 홍준표가 되느냐 뭐 윤석열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른바 이해득실을 따진다면은 우리는 문재인 2기 정부를 갖다가 피눈물을 머금고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2021년 9월 10일 금요일 참 암울한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